자, 2탄. 네. 안녕하세요. 감자 스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알감자 스키 김현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스키 지도자연맹 데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크스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문진입니다. 와, 오랜만입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딱 1년 만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이어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과 이 비선수 출신 대문분과 또 선수 출신인 제가 각자의 방법대로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스키폴은 왜 필요한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이 질문들을 받는 시기에 여기 아크스키님께서 폴을 왜 들고 있는지, 폴 팔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딱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질문을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운 노출을 위해. 예. 제 채널에 오시면 팔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혹시 더 추가로 질문 있으면 거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봤는데 생각을 안 하고 탔었는데 막상 일어나서 해보면 맞아요. 그래서 포지션이 이렇게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이거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엣징을 안 하면 뭐가 불편한가요? 약간 네.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탄다는 느낌? 이게 저희는 이제 약간 걷는 것보다 스키가 편하지 그렇죠.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엣징을 해서 그냥 카빙해서 다니는 게 당연하니까 이게 몰랐는데 엣징을 잘 구사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스키를 밀고 다니는 게 더 편하니까 이런 질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이 질문의 의도가 네. 이 엣징을 안 하면 엣지를 안 세우면 네,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카빙을 안 하면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 걸까요? 아니면 엣지 정비를 하지 않은 이런 건 아니겠죠? 엣징을 안 하면 불편한 건 미끄러지니까요. 경사면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실 거예요. 그래서 썰매처럼 되니까 엣지가 필요합니다. 그 마치 지금 말씀하신 거 다시 보니까 에지 정비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도 읽히네요. 네, 에지 정비를 안 해도 미끄러져 내려가니까 같은 것 같네요. 예. 네. 김현태 선수도 엣지 없는 스키로 시합을 나가면 망합니다. 김현태 선수도. 네. 굉장히 중요하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을 해서 카빙을 안 하면 뭐가 불편할까요? 카빙을 안 하면. 라고 해서 이게 또 생각을 했을 때 안 불편합니다. 네. 맞아요. 이제 굳이 본인이 카빙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엣징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게 포함이 되는데 굳이 나는 카빙을 하지 않아도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 라고 하면은 문제 없는 거죠.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항상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엣징을 저희가 지금 벌써 몇 가지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조금 더 상세히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아보도록 각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카빙이라고 생각했을 때 카빙 스키가 나와서 이제 턴을 더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스키가 카빙 스키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카빙으로 타라고 만들어진 스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자기가 원하는 스킹을 타시면 돼요. 슬라이딩을 하셔도 얼마든지 멋진 스키를 보여줄 수 있고 엣징하면 좀 더 좀 스피드감을 즐길 수 있는 스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슬라이딩을 하시더라도 그 엣지의 마찰이 필요하고 그래서 엣지가 필요하고 엣징을 이렇게 미끄러질 때도 저희가 이렇게 판을 세웁니다. 그러면 카빙 스키는 더 회전이 잘 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컨트롤을 할 때도 어쨌거나 엣징은 필요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엣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환 구간에서 베이직 계열과 카빙 계열에서 많이 다른 것 같던데 턴 후반에 전환 시 산쪽 다음 턴 바깥발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다뤘어요. 네. 딛고 일어나기. 네. 딛고 일어나기가 하면 안 된다라고 다뤘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시 정말 힘들었고 그 선배님이 계신 줄 모르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자면 해주세요. 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턴 후반에 다음 쪽 스키로 체중 이동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딛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내지에서 이내지로 디뎌줘야죠. 이내지에서 이내지로 디디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즉 간단하게 정리해서 딛지만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가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체중 이동을 시키니까 딛는 건 맞는데 절대 위로 일어나면 안 된다. 네, 위로 일어날 때 지금까지 내가 바깥쪽 발에 힘을 줘서 휘어놨던 스키가 휘어나가는 그 탄성을 없애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딛는 건 맞지만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베이직 계열과 카빈 계열이라는 걸 나누셨기 때문에 베이직 계열을 저속 계열이라고 생각하고 카빈 계열을 고속 계열이라고 한다면은 고속 계열은 방금 김현태 데모가 얘기한 대로 딛는다기보다는 이 모션은 딛는 것처럼 보이겠죠. 스트레칭성으로 이 신체가 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저속 계열은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 다음 턴 산쪽 스키를 디뎌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건 곧 체중 이동도 되는 거고 다음 턴에 발에 이 준비를 하기 위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 익숙해지기 위해서까지는 사람이 안정감을 좀 얻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음 턴에 발에 뭐 아웃에서 에지를 디뎌도 된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인지를 시키고 익숙해지면서 점점 산 쪽이 아닌 이내지로 들어가면서 고속으로 점점 바뀌겠죠. 이 방금 김현태 데모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약간 속력에 따라 우리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원심력이 생기니 점점 고속 계열에는 원심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운동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 점차적으로 빨라지면서 산 쪽에 다음 턴 바깥발로 이제 서는 건 아니고 그 발을 준비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앞에서 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서, 근데 이게 참 이게 애매한 게 턴 후반에서 전환시키면 이게 후반에서 전환까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작을 턴의 시작 부분인지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전환이라는 구간은 그 전 턴의 끝과 다음 턴의 전반이 모이는 이 중간 상태인데, 아까 말하신 대로 빠르면 그 동작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산 쪽으로 먼저 미리 준비하고 가는 그런 자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천천히 할 때는 더 그걸 여유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전환 구간을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갈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뭐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턴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타시나요? 이어서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즘 현대 스키에서는 보통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반으로 쪼개서 4분의 1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건 이제 많이 없어졌고, 보통 이제 뭐 시작 구간과 조정 구간과 마무리, 그리고 실제로는 오른발과 왼발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턴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전환 후반이라는 부분이 되게 모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현태 데모가 그 고생한 그 건이 뭐였냐면 이제 서야 된다라는 부분, 그죠? 네. 선다는 표현이 이제 신체가 펴지는 걸 선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위로 일어서는 걸 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태 데모가 얘기하고 싶은 건 위로 올라가는 중심이 올라가 버리면 휘었던 스키의 에너지가 위로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 탄성을 다음 턴으로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그죠? 중력 방향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예를 들어 반대로 얘기하면 현태 선수가 예를 들어 다리를 안 펴고 타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모호한 부분이 언어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맨날 말하지만 정답은 없고 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내가 뭐 미리 턴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턴이 끝나는 것과 이 턴이 시작하는 것을 약간 맞물리게 타면 미리 준비하는 거고요. 이걸 여유 있게 해도 된다면 굳이 빨리 그쪽 발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턴을 탈 거냐에 따라서 이 산쪽 발, 다음 턴의 시작 발을 준비하는 그런 타이밍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완벽하게 이거 나중에 들어보면 횡설수설이더라고요. 너무 완벽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다음 질문 주신 분은 세 가지를 한 번에 주셨어요. 세 가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롱턴, 숏턴 모두 상체를 최대한 폴라인에 고정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건 어떻게? 턴이 저는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당연히 폴라인을 고정해야 저희가 조정하기 편하다고 생각하고, 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상체의 방향은 이 턴에 따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은
턴 후반의 외향이 다음 턴에 필요한 다음 턴의 내향에 진입할 때 좀 더 좋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네. 있다라는 거를 기준으로 둔다면은 어느 정도의 턴 후반에는 펄라인 방향을 좀 네. 의식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자리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네, 그걸로 하면은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의식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턴이 작아지면 작게 하고 싶으면 상체를 조금은 고정을 해놔야지 다음 턴의 시작이 빨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숏턴일 경우는 약간 아래쪽을 좀 많이 바라보면서 타는 편이고 롱턴 같은 경우는 조금은 같이 가주는 편이에요. 절대 먼저 가진 않아요. 상체가 먼저 가진 않고 살짝은 같이 가주는 편으로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이슈인데 제가 봐서 다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목표하는 곳을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긴 턴을 타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폴라인이면 제가 긴 턴을 타면 이제 턴이 끝나는 시점에서 긴 턴의 목적지는 저쪽이 되니까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작은 턴을 타야 되면 제 턴의 목적지가 여기가 되니까 당연히 이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아래를 바라보고 턴을 시작해야 다음 턴이 원활하게 시작이 될 거고 내가 목적지가 저기면 천천히 엣지가 세워지면서 롱턴이 될 것이고 그런 이제 신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키네틱 체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결국 다음 턴을 만들고 그러면 내가 작은 턴을 만들면 당연히 많이 바라보게 될 것이고 상체의 움직임이 적어지고 그게 마치 고정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엄밀히 얘기하면 쇼턴을 할 때 데모들의 영상을 이렇게 슬로우로 보시면 시선의 움직임과 상체의 움직임과 골반의 움직임이 회전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 움직임에 비해서 스키가 너무 빠르게 회전을 좌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 엄밀히 말하면 고정한다는 말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렇게 멈춰있게 만드는 현상을 만들어서 과도한 외환경이라는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연결될 수 있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바라본다? 그러면 그런 거의 결과물로 작은 턴을 하면 고정되어 보이고 큰 턴을 하면 좀 움직여 보이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걸 고정하라고 해버리면 초보자분들은 진짜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하지? 네, 공감.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그죠? 네.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연습하고 와야 돼요. 왜 그러세요? 보여주면 돼. 이미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다음 질문은 이제 빙판에서 프로들도 무서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전 이거는 약간 제가 사심이 있어서 이 질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빙판에서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비비드 왁스에다 에지 튜닝을 합니다. 진짜 엄청 스티커가 엄청 돌아다녀요. 비비드 왁스. 진짜 비비드 왁스에 제가 선수 때도 딱 그 전날 시합 코스를 이제 연습을 해보잖아요. 근데 너무 아이스인데 하면 비비드에 막 형 제대로 한번 갈아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솔직히 이거 비비드 그걸 떠나서 빙판은 저도 무서워요. 빙판은 무섭죠. 출발 전에 정말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출발하는 게 빙판이어서 프로들은 무섭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요. 저는 이제 비선수 출신이고 김현태 대모처럼 선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워터링이나 인젝션 등 그런 슬로프 많이 안 타봤지만 저도 이제 경험상 타봤을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우면 비비드 왁스 하셔서 배치 준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그 3년 전에 진짜 시합 때 맞아요. 그때 유관 프레스 때 네, 맞아요. 저는 태어나면서 이런 상태에서 탔을 때 공포감이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위험하긴 하구나. 네. 하지만 기술선수권 대회는 그 상황도 본인이 참가의 의사를 돕고 그거를 또 이겨내고 또 기술을 표현하는 게 본인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다 이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빙판은 좀 무섭습니다. 네. 빙판은 진짜 저도 프로가 아니라서 이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무섭죠. 빙판은 무섭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지가 없으면 김현태 선수도 저희랑 비슷합니다. 빙판에 에지가 없다? 그러면 아무리
잘 타는 사람도 뭐 저항이 없기 때문에 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에지 정비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비비드왁스 자주 가시고 두 분 다 비비드왁스. 네, 맞습니다. 비비드왁스가 용평에서 대세. 여기 비발디에서 또 이발대에서 비비드로 끝까지 가신 거죠. 네네.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그리고 눈이 울퉁불퉁할 때는 어떻게 타시는지. 눈은 일단 스피드 계열은 안 타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스피드 계열은 잘 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울퉁불퉁할 때는 최대한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은 라인을 타기 때문에 깨끗한 곳 찾아서 지금 현재 선수도 그래요? 네, 그럼요. 깨끗한 라인을 최대한 찾아다니죠. 이 울퉁불퉁하다는 거가 이제 예를 들어 감자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혹시 범프가 이렇게 그러게요. 목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 완전 목은 아니고 그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망가진 스로프가 약간 많았을 때 오후에 그죠? 눈 온 다음 날 오후 눈 이런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외국에서 스키 타는 걸 좋아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아스팔트 같이 이렇게 잘 닦여 있는 면은 좀 심심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좀 범프가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겨내고 뭔가 이게 아까 말한 라인을 공략하는 라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재밌어 하는 편입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공략 그러니까 이 범프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라인을 잡아서 갈 거냐 그런 공략을 이용해서 약간 좀 변화가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략법 제가 컨텐츠로 잡고는 있는데 그 상황에 제가 촬영할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못 찍겠는데 아무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타는 요령 같은 거 한번 공유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울퉁불퉁할 때 이제 두 분 다 잘 타시니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아직은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이 좀 초보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아직은 경험도 많이 없고 스키 조작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천천히 탄다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좀 천천히 타셔야 되고 스키의 옆면을 많이 옆으로 밀어 타는 것보다 약간 이 탑으로 라인을 그린다는 것처럼 약간 앞에서부터 라인을 그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가실 거예요. 약간 그 울퉁불퉁한 거를 약간 뚫고 가는 느낌으로 타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우실 텐데 거기에다가 내가 이 울퉁불퉁한 거를 스키 옆으로 바바바박 밀면 오히려 더 울퉁불퉁한 거를 몸으로 더 많이 느끼실 거니까 약간 탑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가는 느낌, 팁으로 라인을 그리면서 가는 느낌이 타시면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어 이게 그 눈이 온 다음에 이게 망가진 상태라면 이제 조금 요령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매트리스 위에 스키를 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원래 스키가 휘어야 턴이 되는데 평소에 스키 타는 것보다 그 눈 위에 올라가면 스키가 기본적으로 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타시는 것처럼 타면 올라오는 힘이 평소보다 스키가 더 세게 올라오기 때문에 허벅지가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느끼시는데 오히려 그런 눈에서 좀 이렇게 헐렁한 느낌으로 타시면 힘을 빼고 타도 평소에 스키의 힘보다 더 잘 나오는 그래서 허벅지의 피로도도 훨씬 덜하고 그래서 너무 거기 긴장하셔서 더 큰 힘으로 뭔가 턴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작은 힘을 쓰면서 이렇게 허벅지의 힘을 좀 빼놓고 약간 헐렁하게 탄다. 그리고 이제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내려가면서 그 범프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옆으로 횡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타서 이렇게 가는 건 평지에서 범프가 있는 건 좀 더 쉽거든요. 근데 내리막에서 범프를 만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라인 공략을 옆으로 좀 이렇게 좌우로 많이 돌려서 결국은 느리게 타는 방식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네. 뉴트럴 구간 잡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타이밍적으로도 어렵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쉽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확히 설명 그냥 생각해 본 적 없이 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는 설명을 제가 들어보려고. 근데 그게 맞아요. 생각해 본 적 없이 가는 구간이에요. 왜냐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서. 맞아요. 근데 아마 질문하신 분이 저도 그걸 보면은 뭔가 이 저속에서 고속계열로 넘어가는 상황일 것 같아요. 지금. 네. 어디서 턴을 끝내야 되는지 모르는 어디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약간 오히려 저속은
내가 이 트랜지션 할 때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뭔가 뉴트럴 구간도 안정감이 있을 텐데 네. 이게 패러럴 스탠스로 오면서 조금 더 고속으로 가게 됐을 때 이 중심이 넘어가는 부분이 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지를 봤을 때도 저도 타이밍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중심의 낙하 이동하는 이 방법을 조금 더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뒤집히는 구간을 너무 뉴트럴 구간 플랫하게 만드는 걸 오래 해서 넘어간다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아,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던 원심력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가 다음 턴으로 내가 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회전하고 있다 갑자기 플랫하게 서면에 있다 이렇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숙달된 사람 아닌 이상은 좀 어렵죠. 제가 지금 사실은 오늘 그 유튜브 편집을 해놓고 여기 아까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아까 편집을 하고 자동차로 충전하면서 이거 내용을 편집했거든요. 제가 찍어는 놨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 유튜브 채널 뭐 그럴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뉴트럴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이고 뉴트럴은 사실은 아시다시피 경사면에 스키가 평평하게 닿는 순간은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간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자전거 페달을 생각해 보시면 이 발을 밟고 다시 반대발을 밟고 이걸 반복하시거든요. 근데 그 안에 뉴트럴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두 스키가 만난 그 두 발이 만나는 그 순간이 스키에서 뉴트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 발에서 이 발로 넘어가는 과정에 찰나의 순간, 내가 찰나라고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그냥 맞춰져서 지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뉴트럴인데 그거를 자꾸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하니 중간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자꾸 의식적으로 그 순간을 길게 가려고 하시면서 좀 부자연스럽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법으로 권해드린 거는 뭐냐면 옆으로, 그러니까 횡적으로 내가 잘 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스키가 옆으로 한 지점을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건 경사면 위에 스키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스키가 평지보다 세워져서 회전을 해서 말려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한 점으로 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경사면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것보다 더 엣지를 약간 풀어놓고 있게 되게 되거든요. 그게 요즘에 말하는 마이너스 엣지인데 그 상태에서 다음 엣지로 넘어가는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세워져 있던 엣지가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 완만하게 있다가 넘어가는 이런 턴의 시작이 부드러워지면서 뉴트럴을 연습하시기가 좋으실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의식해서 그걸 만들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긴 한데 내가 그걸 만들었다 간다고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전거 혹은 걷듯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천천히 옮겨 보시면 그 구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 컨텐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저 이거 대해서 레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뉴트럴 구간을 이제 체크한다라고 할 때 턴을 하고 마무리에 플랫하게 됐을 때 도장 찍듯이 하고 훅 하고 다시 떨어지는. 그러면은 본인이 어쨌든 이게 뉴트럴 구간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환 구간이라고 중심의 전환이 그렇죠. 된다고 해야 되는데 뉴트럴이라는 거는 어쨌든 양발 찰나 순간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나가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정말 느끼고 싶다 그리고 체크를 하고 싶다면은 턴을 하고 내가 플랫하게 되는 순간에 양발의 하중을 했을 때 내가 중심 양쪽 다리 같이 한번 잠깐 구부렸다가 다시 떨어지시면 돼요. 되게 좋은 연습.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서 있다가 훅 하고 다시 들어가면 돼요. 다음 턴으로 시작이 네네. 그러니까 진짜 도장 찍듯이 훅 하고 떨어지면 돼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의식하면서 에지가 자연스럽게 풀려서 네. 작은 에지가 생성되고 이렇게 누르는 순간 이렇게 에지가 바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연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그 가장 유명한 여자 레전드 데몬스트레이터 선생님께서 하신 거를 좀 보고 그때 당시 한 거의 10년 전이죠. 그때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 혹시 보고 양 선생님이죠. 그때 보고 이렇게 해서 또 체크를 하고 다시 넘어가는구나 하고 그렇죠. 그래서 레전드 저도 시도 레전드 시도. 레슨할 때 이런 부분은 가끔씩 할 때가 있긴 했었어요. 약간 이거 번외인데 제가 이번에 논문 준비하면서 이렇게 과거 자료들을 좀 찾아보는데 15년 전에 그 양우영 스트레이터 시절에 쓰신 글이 있어요. 그거 봤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신체가 하나의 튜브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힘이 스키까지 전달이 잘 될 수 있게 그 튜브를 잘 펴서 만들어 놔야 된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러니까
그 잘 타는 사람들, 그 수준의 그 퍼포먼스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과거부터 다 그렇게 탄 거죠. 되게 뭔가 딱 네. 통하잖아요. 되게 잘 가죠. 그러니까 스키의 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튜브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스키의 그 힘이 잘 전달될 수 있게 잘 펴져 있어야 된다라고 이미 그 시절에 얘기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갑자기 레전드 하니까 떠올라서 했는데 역시 그분이. 네. 참고로 저희 교육위원장님이 되셔가지고 놀랍다. 놀라운데요. 네, 그 제가 나중에 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그 15년 전 그 글인데. 아, 근데 진짜 옛날부터 저는 이제 옆에 있었었는데 진짜 대단하세요. 네, 저 배울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많이 못 배운 게 아쉬울 정도로. 네. 소름 돋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저도 그 글을 발견하고 와, 이 시절에도 이미 이렇게 이런 인터뷰 글인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연맹 교육위원장님이십니다. 네. 네. 다음은 네. 게이트 훈련을 하는 게 실력 향상에 좋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저한테만 너무 쉬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스키 선수라고 하면 빠르게 달리는 거 위주로 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게이트 훈련을 하면 실력이 향상이 되는 이유는 카빙 스키가 된 이후에 스키의 감속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폴라인 이후의 마무리까지 스키가 횡적인 방향으로 되면서 가장 압력이 강해지면서 감속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경사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 감속 구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계속 가속만 생기게 되죠. 근데 게이트를 타게 되면 내가 여기서 그냥 힘 빼고 가도 돼가 아니라 다음 게이트를 가기 위해서 더 강한 압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감속을 만들어내고 이 강한 압력 때문에 급경사에서도 카빙 턴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 훈련을 많이 하시게 되면 급경사에서도 감속을 만드는 능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게이트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급경사 가면 나는 뭐 슬라이딩으로 속도 줄여서 타지 뭐 이렇게 타시는 게 솔직히 마음은 편하고 편한 방법이긴 하지만 조금 더 도전적으로 난 카빙으로 저 경사를 도전해 볼 거야 라고 하면 그 카빙에서의 감속 구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게이트 훈련을 병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 시즌 초에 피드백이라는 이제 컨텐츠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골프나 테니스를 쳤을 때 내가 공을 딱 치는 순간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피드백을 받고 뭔가 수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스키는 그게 되게 어려워요. 혼자 탈 때. 근데 그런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통과해 가게끔 연습을 하면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 과제를 통과하면서 반복하면서 내 몸인 최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없더라도 게이트를 계속 반복적으로 타다 보면 기본적으로 폼이 나오게 되고 그걸 통과하기 위한 자세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운동학습이라는 그 과학적인 이제 우리가 운동을 배우는 원리인데 거기에 이제 뭐 좋은 피드백과 코칭이 있으면 훨씬 더 그런 것들이 빨리 배우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계속 스키를 반복적으로 타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두고 이거를 빠르게 더 기록을 재면서 했을 때 아 이렇게 타면 빨라지고 이렇게 하면 느려지고 이런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이트라는 훈련 자체가 굉장히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 그런 의미에서 게이트가 굉장히 좋고 뭐 디테일하게는 아까 말했던 이제 현대 선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 게이트가 없으면 거기서 그렇게 빨리 타지 않을 텐데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평소에 타지 않는 데서도 더 빨리 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럼 스피드의 적응도 될 거고 그런 부분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게이트 훈련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게이트를 타게 되면 제가 인터 탔을 때 저의 운동성이나 힘에 대한 한계를 잡고 넘어가서 하게 돼요.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민첩하게 이런 운동성에 대한 리밋을 스스로 걸어놓은 걸 좀 더 극대화시키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적이고 빠르게 가기 위한 부분에서 좀 그런 트레이닝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터를 그냥 일본 기초 스키나 이런 거 탔을 때는 좀 더 편하게 좀 제가 그냥 쓸 수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썼지만 하지만 게이트를 들어가면은 그거에도 몇 배에 대한 힘, 그거에 몇 배에 대한 집중력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트레이닝 쪽으로는 훨씬 더 이
좋은 효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자동차 레이스, 네. 자동차 레이스의 그 기술을 집약해서 그 한계까지 갔던 기술을 가지고 일반 자동차를 개발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런 좀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젊었으면 게이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더 이제 욕심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지만, 저도 제가 시간이 좀 더 많으면 하겠지만, 그래서 저 가끔 그 생각합니다. 게이트 시즌권을 한번 끊고 한번 가서 좀 들어가서 해볼까. 제가 알기로 최성호 데모가 예전에 고태현 데모 다음 바로 2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게이트에서. 아닙니다. 맞죠? 그때 아마추어 출신 제가 1등 아니었어요? 6번 주자인가? 그래서 제가 번호를 되게 제가 기선전 게이트 종목에서 6번인가 4번이었어요. 눈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성적이 좋긴 했어요. 네. 저도 이제 너무 궁금했었고 그래서 봤는데 6등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제가 들었거든요. 게이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한 해가 있었는데 진짜 그 해에 게이트를 잘 타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데몬스트레이터들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 향상이 된다. 초보자들도 당연히 될 거고. 제발 앞번호 좀 받았으면 누구나 바라겠지만 그게 매년 3년 동안 지금 40번대가 넘어가가지고 힘들더라고요. 현대 선수도 이번에 직접 저 30번 중반대였어요. 30번. 저보다 조금 앞이었어요. 근데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여기 의미 없어요. 월드 클래스죠. 그렇죠. 의미 없어. 너무 많이 눈이 파여 있어서 네, 맞아요. 타면서 바깥 스키를 확인했어요. 풀렸나? 풀렸나? 스키가 달려 있는 건가? 우리 그때 눈이 왔어요, 그 전날. 네 맞아요. 너무 많이 파여서. 자, 그게 참 저는 그 상대 평가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경쟁을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 레이스란 종목이 매력은 있지만 참 그런 부분 꼭 형평성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서도 번호 순으로 타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스킬을 느는데 게이트 훈련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선전에 게이트 종목이 없어도 저는 게이트 훈련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질문으로 프로 스키어들도 어려워하는 부분이 양발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인데 주발과 약발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약발에 좀 외발 스키를 정말 많이 탔어요. 외발 스킬 하나만. 그 골드 환타스틱이 이번에 새로 다시 오픈했잖아요. 거기가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표팀 될 때까지 대관령 레이싱 팀이라는 데 쭉 있었는데 거기가 저희의 외발 스키 트레이닝 장소였어요. 거기 가면 항상 외발로. 아까 현태 데모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현태 선수도 차이가 나고 성호 데모도 차이 나고 다 나고 저도 이제 다리 수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이제 약발이 바뀌었는데 현태 선수 같이 이렇게 그 외발 스키 할 정도로 이제 연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인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일반인이 외발 스키 연습하기는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쪽으로 무조건 서라. 한 턴이라도 그 턴을 더 많이 해라. 그리고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쓰는 동작을 초보자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스키가 휙 돌린 다음에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지하는 동작을 꼭 내가 약발로 하면 항상 한 턴은 더 많이 하게 되고 그 발로 조금 더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 노력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한 턴이라도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서는 거 얘기했잖아요. 저 왼발부터 신어요. 신을 때 양말도 왼발부터 신고 부츠도 웬만하면 왼발부터 신고 왼발부터요? 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왼발이 안 좋으니까 왼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들은 이렇게 관리합니다. 웃기지 않아요? 최성호 대원님 거의 나달 수준의 루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선 왼발로 들어갔다 오른발로 나오고 막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저는 그 리스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데 그것도 그런 거 자체를 다 왼발로 하시는 거죠. 내일부터 양말 신을 때 왼쪽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어느 쪽부터 신었지? 신경 안 쓰고 신어가지고 몰랐는데. 역시 자기 관리.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뭔가 인터스키계의 나달이라고. 인터스키의 나달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 질문을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직장인이신 것 같은데 스키를 정말 잘 타고 싶은 마음이 약간 느껴졌다랄까? 진짜 잘 타고 싶은데 자기 자신의 환경에 있어서 스키를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얼마나 타면 스키를 정말 예쁜 자세, 좀 멋있게 탈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해하시는. 이게 참 모호한 게 이쁜 자세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한데, 일단 이거부터 해보죠. 언제부터 타셨는지. 저는 초등학교, 저는 사실 국민학교 세대라서 국민학교 3학년 때 저 처음 스키를 시작했어요. 저랑 네, 3학년 때. 저는 초등학교지만 3학년이었어요. 3학년 때. 네. 되게 늦게 시작하신 편이에요. 선수. 네. 그렇죠. 여기 대학 때 처음 시작했던. 근데 사실 그때 했지만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다 관광 스키를 타니까,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타지 않고 대학 때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스키부 들어가면서 이제 자격증도 도전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전에 대학생 때는 그냥 최대한 조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스키 탔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걷기 같은 거라서 기본을 잘 배우면 우리가 걷기에서 달리기로 가는 그 시간이 반복을 통해서 숙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가 기본기를 잘 배워놓으면 그것이 그냥 타면서 좋아져서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기라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관점이 달라서 좀 그렇지만 좋은 방법을 배우면 우리가 걷다가 뛸 때까지 레슨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레벨 취득이 아니시라면 금방 이쁜 자세로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복적으로 좋은 방법을 배워서 하신다면. 스키는 대학교 때부터 탔고, 시즌 동안은 얼마나 타냐고 하면 저는 이제 직업이 이거기 때문에 시즌 시작과 끝날 때까지 타라고 해가지고, 길게 한국에서는 3개월을 꽉 채우는 거고, 1년으로 따지면 한 5개월 정도 이제 해외에 나가서 여름에 나가고 가을에 잠깐 나가고 하면 5개월 정도 타고요. 직장인이시면서 어쨌든 원하시는 그런 이쁜 자세가 나오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와 시간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네. 이거는 일단은 롱페 가셔서 김영태 대모한테 일단 한번 체크 한번 받으시면 아마 견적 빨리 뽑아주시지 않으실까. 줄 서야 돼요. 줄 서야 돼요. 일단 번호표부터 길드 왁스까지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자스키에서 안 되죠. 감자스키에서. 네.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직장인 분이시니까 주말마다 스키 타시고, 만약에 토요일을 둘 다 타시고 한 달에 8번이면 3달이면은 24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24번으로 탄다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은 한 시즌 안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쁘게 잘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도 잘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내용에 대한 영상을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연습하시면서 데이터를 좀 쌓으시면은 더 빨리 좋은 포지션과 활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대학 스키부 기준으로 보면 보통 한 시즌 합숙해서 레벨 1 정도 취득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학 스키부 때. 그죠? 그리고 좀 빠른 친구들이 한 3시즌 때 레벨 2를 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타면.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대학생들이 방학이라는 특성을 이용해서 좀 집중적으로 타고 한 달 정도는 합숙한다고. 네, 그렇죠. 한 달 정도, 4주 정도를 풀로 탄다고 봤을 때, 그리고 그 계속 어떤 자기들끼리 훈련 같은 개념으로 탔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를 생각해서 직장인이라면 이제 그게 좀 더 길어지고 나눠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레벨 1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시즌이니까 5일씩 20일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스키어로서 3달 열심히 타시면 제가 봤을 때 레벨 1 수준은 가능하지 않으실까. 충분하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레벨 1 충분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레벨 2는 사람에 따라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한 건 기본기가 좋으면 탈수록 늘 것이고, 좋지 않은 기본기를 가지고 반복하시는 건 안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니까 지양하셔야 돼요. 네, 이번 질문은 카빙할 때 자세를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무릎을 더 구부리면 되는 것인지,
라고 물어보셨어요. 구리면 안 되죠. 그렇죠. 절대 안 답니다. 위험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를 관절을 구부린다. 무릎 관절을. 낮춘다라는 단어가 이게 앉아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그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다운, 얘를 낮춘다 이런 건데 사실은 낮아지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 길이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길이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측면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거의 펴져 있는 동작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보기에 낮아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서 더 낮아야 될 것 같다고 피드백을 받고 더 앉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카빙을 하면 고속으로 갈수록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점점 이렇게 쭈그러들어서 진짜 작아지시는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작년에도 이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구부리는 동작은 스키 턴을 만드는데 최악의 동작입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의력을 버티기 힘들어진다.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맨날 하는 얘기로 무거운 물건을 미는데 팔을 구부리고 민다는 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거고요. 이렇게 펴서 미는 게 훨씬 더 큰 힘을 자극할 수 있고 마찬가지 우리가 다리를 완전히 구추의 정경각 때문에 완전히 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펴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이게 구부러지면 그만큼 중심은 뒤로 가고 스키가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턴은 안 만들어지고 약순환이 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건 절대로 아래로 그러니까 앉는 동작은 아닙니다. 그 오해를 일단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좌우로 각이 깊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하체각을 깊어진다고 이제 해서 낮아져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프레스 포인트에 또 PS2 프로라는 좀 잘 활용해서 요즘에 또 인스타에 보면은 또 저희 1분 팁. 1분 팁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저희 어떻게 해서 낮아지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진짜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 낮아지는 과정을 이렇게 지상에서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 프레스 포인트 1분 팁 보시면 이 김현철 선수도 있고 송호재분도 찍었죠. 네. 그래서 제가 다 봤는데 김현철 선수의 큰 키가 이렇게 낮아지는 과정이 보이거든요. 고무밴드를 활용해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보시면 다리 길이의 변화가 없다는 거. 그게 되게 포인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다리는 안쪽 다리고 경사면에 의해서 낮아지는 다리를 뒤에서 관찰하지만 실제로 바깥 다리는 항상 뻗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 전환 구간에 이 자전거 페달이 바뀌는 그 순간에 낮아진 상태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스키를 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스키가 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카빙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우리의 다리는 펴져야 되고요. 카빙을 하면 고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천천히 타면 기울이짐이 없이 타지만 빨리 타면 약간 기울여서 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높이가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거지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턴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진짜 항상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다루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강습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운이라는 단어보다 좋은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이 아래로 앉으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아는데 가르칠 때 이거보다 딱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낮아져 이러기도 뭐하고 깊어져 이러기도 뭐하고 어느 더 좋은 단어가 있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다운이란 말은 안 쓰고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박자를 해서 뭐 하나 둘 뭐 해서 그 박자로 이제 보통 숫자를 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고 앵귤레이션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입에 너무 오래 사용해서 업과 다운이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죠 저희는. 그래서 참 그게 계륵 같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업이란 말은 해외에서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다운이란 말은 따로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뭐 업다운을 안 쓴다 이 말은 이제 사실 제가 그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색해 보시면 구글에 스키 업다운이라고 검색하시면 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장갑 브랜드가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업다운이란 말을 쓰지는 않고 그 대신 업은 이제 스키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고 이제 프레스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하고 그거 과정에서 중심이 낮아지니까 다운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말을 명확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다운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스키를 누르는 동작이고 네네. 그게 뭐 이렇게 궁극적으로 뭐 각이 깊어지는 동작이고 그렇게 해서 다운이란 말이 쓰여지는 거는 뭐 아무튼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이라는 단어는 아예 안 쓰고 저도 왜 습니다. 네, 아까도 저희가 그냥 따로 얘기했듯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행동으로 표현되는 게 많으니까 무의식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크레스라는 단어로 또는 가압 또는 감압, 전환할 때는 감압, 감압, 압력에 그렇죠. 대한 가압을 한 거를 풀어주고 풀어주는 감압에 대한 부분을 좀 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압하는 데서는 저는 이제 뭐 낮아져라고도 하지만 중심의 높이에 자꾸 변화를 줘서 좀 더 설명으로 가라앉아라라는 얘기 좀 많이 해요. 가라앉았다가 다시 중심을 올려라. 중심의 높낮이 변화 계속 웨이브를 그리면서 간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좀 표현을 많이 해서 근데 이 내용은 지도자와 강습생의 이 언어적인 싱크를 맞춰 놔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운이라는 거는 가압의 종류가 아니다라는 거는 크레스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인식을 시켜놔야 하는 게 훨씬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예전부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서 리프트 타고 항상 강연을 하는 편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자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운이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다운이라는 점진적인 다운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론편에서 얘기했는데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거든요. 다운이라고 했는데 앉지 말라고 약간 이런 벌써 말해서 다운인데 그러니까 다운보다 더 좋은 단어를 네. 생각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고 근데 아무튼 어려운 것 같아요. 다운이란 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리는 구부리시면 안 되고 중심이 낮아지고 싶으시면 앵귤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각이 깊어진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고 그 크레스 포인트의 1분 팁 영상을 좀 보시면 이렇게 낮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스와킹님이 남기셨길래 가져왔습니다. 네. 스키를 잘 탄다는 본인만의 생각과 기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제가 일반인 분들을 볼 때 스키를 어색하지 않게 탄다고 해서 잘 탄다라고 기준을 두지는 않고요. 스키의 턴과 턴 사이에 스키가 얼마나 많이 샥 하고 살아가는 느낌이 쭉 빠져가는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게 저는 스키에서의 실력 차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만드시는 분을 보면 와 저분 잘 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환을 잘 만들고 네, 전환에 빠르게, 휘어진 스키를 잘 이용하시는 네. 그 부분이 저의 잘 탄다라는 기준.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잘 탄다, 와 잘 탄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에 많아요. 요즘 정말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키를 휠 수 있는 자세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잘 나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스키가 가장 휘어야 되는 부분에서 그 스키를 잘 휠 수 있는 자세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키가 아래로 밀려 내려가지 않는 분들, 그렇죠. 이렇게 스키가 잘 휘어져서 그 힘으로 턴이 되지.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다운이라는 동작 때문에 오히려 에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아래로 흘러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좌우로 뭐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은 제가 이제 아마추어니까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그 힘을 잘 만들어서 좌우로 흘러내려가지 않는 턴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잘 탄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상급적인 부분이 아닌 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고, 그 기준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래로 잘 내려가고 있느냐, 내가 스키를 잘 끌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안 내려가려고 아둥바둥거리고 있느냐, 그 정도를 좀 보고 있어갖고, 초급이든 중급이든 상급이든 잘 타는 사람들은 내가 스키를 자꾸 가지고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잘 나오는 분들은 좀 잘 탄다고 좀 표현을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스키의 팁 부분에 대한 이 컨트롤이 조향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 잘 타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뭐 세분화해서 좀 더 상급적인 부분은 김현태 대모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더 잘 돼서 하는 부분을 좀 더 따로 이렇게 좀 보고 있죠. 스와킹님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현재 국내에서 회전 스키를 165에 12m
이게 남성 기준이죠? 네, 남성 기준, 여성 기준은 뭐 155에 11m 이 정도를 많이 타시는데 대회전 같이 좀 더 길고 회전 반경이 큰 스키 경험이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 상황에서 대회전 스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좀 대회전을 타기에 초중급자들이 타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회전 스키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스키를 휘는 게 부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작은 동작으로 스키가 잘 휘어지는 스키를 이용해서 그러면 군더더기 없는 동작을 만들 수 있고 그 동작을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좀 빨리 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 반경이 큰 스키는 내가 필요에 의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뭐 어떤 자격증을 준비한다거나 뭐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권해드리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긴 스키 탈 일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장에서도 대회전 스키가 좀 인기가 없는 편이고 네, 그렇죠. 하지만 대회나 자격증을 준비하신다면 꼭 필요한 스키가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합니다. 뭐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에 맞게 큰 스키, 긴 스키를 좀 타겠지만 만약에 뚜렷한 목적이 없다면은 좀 더 다루기 쉽고 본인이 컨트롤하기 쉬운 좀 더 회전 계열 스키를 타는 걸 좀 권장하긴 해요. 정말 시합이냐 아니면 내가 뭐 대회전 게이트를 타느냐면은 필요하겠죠. 근데 굳이 그런 목적이 없다면은 없다고도 보는데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 긴 스키를 좀 잘 달아야 또 회전 스키를 더 잘 탈 수 있다라는 걸 또 어떻게 보면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저처럼 지도자를 하거나 좀 전문적으로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또 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일반인 분들은 굳이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슬로프가 좁고 또 주말에 또 사람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대회전 스키를 타시는 게 좀 많이 위험하시죠. 근데도 대회전을 조금은 저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회전 반경이 말씀하신 대로 길다 보니까 스키 위에 정확히 체중이 실려있지 않으면 스키가 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스키 위에 체중을 실어주는 걸 연습한 이후에 회전 스키를 타게 되면 그 감이 완전히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해요. 한국에서는 좀 달리기가 너무 위험해서 필요한 훈련이지만 되게 완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이드 컷이 적기 때문에 네. 자연적으로 기울임에 의한 턴은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하중과 정확한 컨트롤이 필요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대회전 스키가 휘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요하거든요. 네, 맞아요. 스피드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미끄러뜨리는 인위적인 조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훈련의 목적으로 분명히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좀 내가 아마추어고 내가 뭐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네, 스키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저희 견해고 제가 잘 아는 지도자님은 무조건 대회전 스키로 강습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회전 스키가 되면 회전 스키는 덤으로 오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컨트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도자의 생각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접근 방법의 차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키부츠의 정경각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하고 이 마지막 질문하고 좀 약간 겹치는 것 같아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하고 이 다음 질문으로는 연맹 레벨 자격증 종목인 베이직 턴과 다이나믹 턴 그리고 뭐 카빙 롱턴 아니 카빙 턴 이렇게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을 하고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게 나을까요? 네. 저 일단은 제가 이론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스키 기술을 저는 체계화해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기술을 구분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스탠스. 스탠스라고 하는 게 뭐 그러니까 스노플라우 스탠스가 있고 패러렐 스탠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죠. 그래서 제가 세발 자전거와 두발 자전거 비교를 했는데 그다음에 턴의 크기. 그래서 롱턴, 숏턴, 미디움 턴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요소가 스티어링 앵글이라는 스키의 미끄러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턴을 하는 동안 얼만큼 스키를 미끄러뜨리면서 탈 것이냐. 그래서 많이 미끄러뜨리면서 타는 것을 베이직
적게 미끄러뜨리는 것을 다이나믹, 안 미끄러뜨리는 것을 카빙. 그럼 그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의 체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를 느리게 만들고 초보자가 쉽게 턴을 만드는데 용이한 턴. 그래서 스키를 많이 미끄러뜨리면서 타야 되고 엣지가 천천히 세워지는 턴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턴은 그 엣지가 세워지는 정도가 미끄러지는 정도가 작은 거죠. 한 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적게 미끄러뜨리면서 타는 턴이고 뭐 일예로 구체적으로 기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제가 기억에 인터스키 때 호주가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호주에서 말하는 다이나믹 턴,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카빙 턴도 미끄러지는 턴이 있고 뭐 그렇게 나누긴 하는데 15cm의 폭 정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간 자국이 15cm 정도의 폭을 가지면 그게 다이나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호하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타는 방법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얼마나 미끄러뜨릴 것이냐. 많이 미끄러뜨리면서 타면 베이직이 되는 거고, 덜 미끄러뜨리면 다이나믹이 되는 거고, 안 미끄러뜨리면 카빙이 되는 거라서. 근데 그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여기 보시면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스피드나 이런 차이가 보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배워 나가는 순서로 보시면 이 순서가 맞고, 그리고 검정에서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지도자로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도자의 요소로 보고, 레벨 1에서는 베이직 계열의 평가를 하는 거고, 레벨 2에서는 다이나믹 계열의 평가를 하는 것이고, 레벨 3에서는 카빙 계열의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타는 방법은 모두 똑같고, 그리고 그래야 그게 베이직, 다이나믹, 카빙이 어떤 기술의 체계로서 이어지는 게 되고, 그래서 미끄러지는 양의 조절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또 다른 시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질문이 제가 이제 레슨 하면서 또는 주변에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보통 대부분은 베이직, 다이나믹, 카빙이란 거에서 다이나믹은 스쳐 지나가는 단계에서 항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게 종목이 생기다 보니까 베이직을 타다가 카빙을 타고 싶은 중간 단계인데 이거를 다들 인지를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직을 타다가 엣지를 걸기 위해서 계속 걸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다이나믹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카빙을 이제 타기 시작하니까 다이나믹을 갑자기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다 하셨었는데. 이미 하셨었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스티어링 양이 많았던 베이직 요소에서 점차적으로 카빙을 가기 위해서 점점 이 줄어들었던 이 스티어링이 점점 에지에서부터의 이 카빙으로 나온 거를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왜 갑자기 다이나믹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발전 단계고, 저도 마찬가지 이 베이직스럽게 탔던 시기와 카빙을 타던 중간 단계는요, 저도 에지를 못 걸고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했던 부분이 다이나믹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게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할 때 좀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어요. 다 하셨던 거고, 카빙을 못하는 사람이 카빙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다 라고 하면은 좀 더 이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서 점차적으로 이 베이직에서부터 다이나믹으로 갈 때는 원심력이 점점 활용이 되면서 카빙에서 원심력이 극대화시키는 움직임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서 보이냐 안 보이냐 말씀하신 대로 보입니다. 저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다 보이는 부분이 있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동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생각해 본 적 없지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지 못했지만 거쳐왔던 과정이었고, 근데 이거를 이미 거쳐와서 다시 할 수 없게 된 거죠. 카빙이 너무 몸에 배어 있어서 그 슬라이딩을 넣고 카빙을 넣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강습을 할 때는 다이나믹을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걸 다이나믹이라고 표현하기 전에는 턴 시작에서 골반의 방향을 잡기 위해 A자를 잠깐 넣었다가 골반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만들어 놓고 카빙을 들어가게 하는 걸 기초에서 되게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다이나믹이 똑같아요. A자의 형태만 다르지 같이 스키를 A자 형태식으로 이렇게 골반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잠깐 슬라이딩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골반의 방향,
저는 다이나믹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골반의 방향을 올바르게 쓸 줄 알게. 예. 네, 올바르게 쓸 줄 아시게 하기 위해서 카빙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바른 자세를 잡아놓고 카빙으로 넘어가기 위해 다이나믹을 거쳐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게 다이나믹이구나 구분을 합니다. 누가 봐도 저건 베이직, 다이나믹, 카빙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경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골드의 상단이나 레드의 상단 초반에는 항상 다이나믹 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카빙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카빙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를 계속 미끄러뜨리면서 타서 내가 부담이 없는 스피드로 내려가는 걸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다이나믹이라는 컨트롤이 쉬워지시면 이 몸에 익으시면 사실은 카빙보다 더 스키를 편안하게 타실 수가 있는데 저희 카빙 스키가 나오고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는 베이스 아니면 엣지 이 두 가지 분류로만 자꾸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최성호 데모가 말했지만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이제 점점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다이나믹의 과정입니다. 엣지가 점점 세워지면서 아까 말한 스키가 미끄러지면서 빠르게 골반의 방향이 세팅이 되고 그 골반과 스키가 만나면서 카빙으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이 다이나믹인데 그거를 어떤 특별한 조작이 있어서 이렇게 바닥인 상태에서 미끄러뜨려 놓고 자동차의 드리프트처럼 완전 미끄러뜨려 놓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냥 반원을 놓고 초승달 무늬를 생각하셔서 이 초승달에 다리 좀 더 차 있는 상태와 얇은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이나믹, 이 미끄러짐이라는 것이 한 번에 확 나타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고 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미 근데 워낙 카빙에 길들여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카빙이 더 높은 기술이고 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급사면에서 카빙으로 타면 스피드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다이나믹이란 거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스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습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이나믹을 잘 이용하면 게이트도 쉬워집니다. 그렇죠. 라인 잡기도 훨씬 네. 쉽죠. 네. 대처가 되거든요. 맞죠. 제 영상에서도 되게 강조했었는데 우리가 엣지가 완전 서 있는 상태만 엣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엣지가 세워지는 그 과정 자체도 엣징이고 엣지가 이만큼 세워진 것도 엣징이고 살짝만 세워진 것도 엣징입니다. 그래서 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스키가 훨씬 더 이렇게 편하게 되실 거예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대생 분이 올려주셨어요. 역학적인 원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정강이로 부츠 텅을 눌러야 한다라는 불문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저도 어렸을 때 부츠 앞을 계속 눌러야 된다라고 배우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를 이제 코치들이 알려준 게 아니라 내가 알아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를 알아낸 건데 이거를 이제 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애초에 알고 계셨겠죠? 네. 조금은 일단 저는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아까 이제 뭐 저희한테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편이 김현태 선수의 렌탈 부츠 편이 있어요. 감자 스키. 네. 거기에 이 현태 선수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렌탈 부츠가 괜찮겠어? 스키는 그렇다 치고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현태 선수가 이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츠는 앞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옆만 지지해주면 된다. 네, 그죠? 그 생각을 한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현태 선수가 그 생각을 한 건가? 그리고 결국 탄 다음에 그 말을 해요. 제 생각대로 됐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돌고래 부츠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기 때문에 앞으로 지지하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현태 선수가 그 부츠를 신고 렌탈 스키로 엄청 멋있게 내려가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누르는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으로 지지해주는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되고 실제로 내 다리가 버텨내는 거고
부츠가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부츠를 찍어 누르는 동작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키 앞부분을 뭔가 팁 부분을 되게 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스키가 센터라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바인딩이 위치한 이유는 이 위치를 눌렀을 때 스키의 앞과 뒤가 이 부분에 체중이 갔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힘이 전달되게 만들어 설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에 체중이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츠의 앞을 누르게 되면 스키 앞부분만 쓰게 되고 앞부분이 과도하게 휘면서 저항을 너무 크게 만들죠. 맞아요. 그래서 느려지고 느려진다는 게 의도한 느림이 아니라 느려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필요한 과도한 특정 부분의 휘임 때문에 반발력도 불필요하게 세지고 저항 요소를 많이 만들어서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월드컵 선수들도 보면 절대 앞으로 찍어 누르는 동작은 전혀 없습니다. 좌우로 버티는 동작이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상하 운동이 아니라 좌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고 그래서 저는 이 전경각이라는 것이 뭐 불필요하다가 아니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뒤꿈치에 그냥 서져 버리면 우리가 체중이 뒤꿈치로 가기 때문에 발바닥 중앙에 어떤 체중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전경각이 필요한 거고 그 전경각이 과도하면 그 내가 부츠를 앞으로 찍어 누르는 힘을 쓰면 뒷부분의 테일의 어떤 그립력을 잃게 되고 그래서 스킹에 굉장히 좋지 않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뭐 아까 팔 자세와 연관해서 얘기하면 팔을 앞으로 드는 게 뭔가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것처럼 약간 미신 같은 거죠. 부츠의 앞을 그래서 예전에 스키 타신 분들은 다 제가 이번에도 대학연맹 레벨 1을 진행하면서 대학연맹 친구들 들었는데 정강이는 털이 빠지고 피멍이 들어야 잘 탄 거야 라는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미신이고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츠 텅을 누른다는 아니고 내가 잘 버티는데 그 외력이 너무 세서 무릎이 구부러질 때 이 힘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정강이가 닿는 거지 이걸 내가 이렇게 누르는 거는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말하는 그거 맞죠? 네, 부츠, 맞아요. 돌핀 부츠. 네, 이 렌탈 부츠도 네. 좌우는 버텨줘요. 버텨주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네, 좌우는 버텨줘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는 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제 생각이 맞았고. 스키 부츠의 앞을 아예 안 누르는 건 아니지만 그냥 걸쳐 있는 느낌? 네, 거죠. 이 정도까지만 가져가고 오히려 이제 턴의 마무리에는 거의 부츠 뒤까지 빠져요. 맞아. 네, 종아리가 부츠에 눌리는 느낌이 날 때도 있을 정도. 스키가 빠져나가면서. 네. 그래서 앞을 세게 누르는 건 제 생각입니다. 저 어디 가서 이제 이걸 항상 지금까지 여기서 한 이야기는 저희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스키에선 절대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나중에 최성호 대표님이 안 하십니다. 네. 말씀하시고. 저는 이문진 위원장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츠 텅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좌우로 스키판이 세워졌을 때 회전을 하고 스키가 이렇게 휘잖아요. 그 휘는 게 나의 부츠에 이렇게 전달이 돼서 저를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만큼 잘 대고만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휘어지는 것만큼만 잘 포지션을 잘 만들어서 대고만 있으면 압력이 정강이에 쌓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를 정말 막 찍어 눌러서 뭔가 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누르면은 스키는 플랫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스키가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바바바바바 멈추게 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측면에 대한 부분이 먼저고 회전을 하면서 이 판이 휘어지면서 나의 텅으로 올라오는 거를 내가 그만큼만 잘 킵해준다라는 생각만 가져주면은 뭐 딱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막 좀 푸시한다는 느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부츠 정경각이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방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경각이 없으면 저희는 이 스키의 생김새에 대한 구조적인 걸로 인해서 이 중심점의 위치가 굉장히 벗어나기 때문에 스키를 이 카빙 스키의 탑 컨트롤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경사면을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밑으로 가는 거를 계속 조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경각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각자의 조금 뭐라 해야지, 좀 더 이
팁 사용을 좀 더 잘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각도는 좀 표현이 좀 다르게 나오긴 할 것 같다고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누르진 않고 눌리게 되는 현상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좀 잘 이용하면서 가느냐. 근데 인위적인 푸시는 프레스 가압을 하려고 누르려고 하지는 않는다. 저는 생각이 다 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제가 보는 그 최성호 대원님의 스킹도 앞을 누르고 있는 느낌 전혀 없거든요. 맞죠. 그리고 앞을 강하게 누르는 분들의 특징이 삼각 무릎이 심하게 그렇죠. 무릎이 꺾여 들어가게. 무릎이 꺾여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 뭐 추가적으로 뭐 플렉스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이 플렉스가 높은 부츠를 신는 이유는 그만큼 고속에서 큰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에 그 몸을 만들어서 버티지만 그걸 그 힘에서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플렉스가 높은 거고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 월드컵 선수들의 플렉스도 약간 낮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낮아졌어요. 왜냐하면 회전성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쓰는 힘이 줄고 좌우로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해지면서 뻗어서 버티는 힘을 쓰기 때문에 플렉스의 강도가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월드컵 선수들이나 우리 상급자들의 플렉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 상급자들이 좀 이렇게 좀 플렉스가 높은 부츠를 신는 경향이고, 그 얘기는 반대로 하면 약간 부츠를 좀 누르면서 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학적, 제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신 같은 건데 너무 이제 오래 전달되어 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참 좀 아쉽습니다. 네. 똑같은 부츠가 똑같은 플렉스여도 옛날 130이 더 딱딱했어요. 그렇죠. 네. 플렉스가 나오는 기준이 똑같이 130인데 요즘 건 좀 더 부드러운 부츠들이 나오고. 제가 이론편에도 얘기했지만 이 플렉스라는 스탠다드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회사 브랜드가 130이라는 제가 알기로 옛날 플라스틱 넘버링에서 나온 건데 그 소재를 썼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밀도가 좀 더 높은 플라스틱을 썼다 그런 거지. 그 회사의 130 다른 회사들의 130은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 회사에서 나오는 이 정도 급의 부츠라는 얘기지 이 130이 저쪽 130하고 같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딘이라는 바인딩의 수치는 스탠다드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좀 투머치 TMI이긴 한데 딘이라는 게 그냥 독일의 표준화 연구소거든요. 거기서 그 숫자를 개발을 해서 그냥 그러니까 연구소 이름입니다. 그게 해방 개수 이런 거의 약자가 아니라 독일 연구소의 이름인데. 새로운 걸 알아갑니다. 네.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딘이라는 건 그냥 이제 그런 거기서 나왔다는 얘기고, 그냥 우리가 해방 개수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플렉스와 딘은 이제 플렉스 절대적인 지수가 아니고, 딘에서 나오는 우리가 해방 개수는 그건 표준화된 지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작년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에 가셔서 하신 그 과정이 많은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과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제가 유튜브나 많은 걸 보면서 느끼는 건 자기가 잘 탐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평소에 대화를 만약에 작년에 하고 저희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유튜브의 영상이나 평소에 잠깐 이렇게 얘기 같은 것들이 제가 아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우리 현태 선수가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있어가지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답해드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요. 그거는 제가 시간 남을 때 여기다 제가 직접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들 말고 또 약간 좀 번외로 서로에게 궁금한 점을 조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그 프레스 포인트 아까 현대 데모 영상에서 상체를 말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설명과 이게 진짜 과학적이고 다 맞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허리에 부상이 오거든요. 무조건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몸을 갈아 넣는 스킨을 했구나. 진짜 피크 퍼포먼스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이게 있었고 자기가 그 뜻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북목이 아픈 이유는 한 점에 이게 큰 부하가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스쿼트나 무거운 물건을 쓸 때 허리를 펴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인데 현태 선수의 퍼포먼스면 외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우리가 타는 그러니까 제가 타는 카빙턴의 그 퍼포먼스가 아니라 현태 선수의 그 스틸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죠. 거의 90도에 가까운 엣지를 쓰고 거기에 또 바깥 엣지를 더 쓰기 위해서 약간의 무릎까지 써가지고 이 몸을 완전히 활처럼 휘어서 타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분명히 그 허리가 부상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아프지 않았으면 선수를 은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저는 지금 허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디스크가 한 3개째 터져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몸이 좋아도 그 부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도 치료를 받으면서 고쳐 쓰는 거죠. 이제 고쳐서 한번 스키 타고 다시 고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저는 몸을 갈아 넣는 스킹을 하는 거구나. 네. 근데 이거는 그 자기의 코어가 어느 자세에서 잡히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김현수 대몬과 저는 형제지만 상체 포지션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김현수 대모는 구부리면 힘이 안 들어간다. 네. 자기는 이렇게 맞아, 펴서 맞아. 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말아서 그래서 말아서 타고 그래야지 딱 스키 중간에 떨어지는 선 느낌이 네. 들고 네. 펴 있으면 너무 뒤로 가는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숙이면 이렇게 앞으로 그냥 쏠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둥글게 이렇게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각을 만드는데도 조금은 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거의 완전 정확하게 설명하셨어요. 네. 거의 이게 내가 굳이 이 옆구리 각을 쓰지 않아도 이미 그 각이 잡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완전 과학적인 얘기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현태 선수를 오래 보고 싶은 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미 충분한 퍼포먼스가 나오니까 잘 고쳐서 다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네, 몸에 무리가 많이 좀 그게 그래서 그 예전에 작년에도 그 디스크 이슈가 있었었고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제 현태 선수가 약간 이제 몸을 그만 갈아놓고 더 롱런할 수 있는 스킹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충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저 질문 그거를 통해서 못 보셨군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준비해서. 아까 근데 궁금한 거는 밥 먹으면서 물어봐가지고 네. 언제 결혼하고 그쵸. 제 물어봐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그쵸. 그런 거 물어봐서 그런 게 궁금했죠. 그럼 저 최성호 대모한테 궁금한 것은 이 수준에 가면 이제 주변에서 알려주는 이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결국은 스스로 이제 해 나가셔야 될 텐데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승님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그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고민도 하실 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했었죠. 잘 타기 위한 목적이 가장 뚜렷한 거고 그 잘 타기 위한 거는 저보다 잘 타는 사람을 자꾸 찾아봐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보다 좋은 모습,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좋은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꾸 찾아보게 되는 거고 이 사람의 특징이나 저 사람의 특징 자꾸 찾아보면서 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은 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자꾸 보게 되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게 이 SN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세계에서 스키를 잘 타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옆에 김현태 대모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모티브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속 팀에서 교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발전시키려고 이게 발전이라기보다 변화를 계속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 넣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제가 이제 봤을 때 좋은 모습의 활주를 보면서 그거에 대한 모티브를 얻고 또 지난 일본 기선전에서 김현태 대모가 탄 걸 보면서 좀 되게 감명을 깊게 받았으면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채찍질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제가 좀 더 노력하게 만들고 또 발전시키게 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 가지 DVD나 영상을 굉장히 보고 흉내를 내려고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공통점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의 멘탈적인 부분도 좀 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자기 발전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역시 현재 선수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작년에 운 좋게 기술선수권대회 우승을 하고 했지만 운이 좋다. 씁쓸합니다. 실력이죠. 근데 저는 대표팀을 하면서 항상 2등 싸움을 했거든요. 네. 정동현 선수라는 네, 벽이 너무 높게 있으니까 항상 2등 싸움을 해서 언제나 그냥 계속 부족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강습을 많이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제 훈련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게 저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 우승을 못하는 게 불안한 게 아니고 지금만큼의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게 불안해서 솔직히 이제는 레이싱을 많이 보지는 않고요. 저도 조금은 제 몸을 생각하는 그렇죠. 조금은 부드러워져야 되는 저는 솔직히 최성호 대모님의 스키 많이 보거든요. 저랑 조금 섞었으면 하는 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두 분 다 네. 스타일이 있으셔서. 진짜 섞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저는 몰래 또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아직 몰래 연습하시는군요. 네, 다 몰래 하는 거. 몰래 합니다. 진짜 몰래 합니다. 혼자서 그냥. 저는 어딜 가서는 몰래 연습하는데 자꾸 저 어디 출몰했다고 사람들이 소문내가지고 저 휘파게 있는 것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요. 감자스키 맨날 몰래 아니, 하고 워낙 유명인 아니 어디를 가도 그러니까요. 그냥 다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몰래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보다 정말 스키 많이 타요. 저는 진짜 정말 스키를 많이 타고 일단 아무래도 레이싱 출신이다 보니까 게이트를 좀 최대한 많이 타면서 그 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현수 데모랑 현태 데모랑 스킨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둘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러니까 턴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는 서로 그 얘기해요. 김현수 대모하고 저하고 서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뭐 어떻게 한 거야?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좀 이따가 제가 또 뭐 올리면 동생이 형 근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스키를 어떻게 해서 턴을 만든다라는 그렇죠. 네. 기본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왜 여침을 드렸냐면 저는 지금 이제 그 한 턴을 바라보는 그거가 이제 큰 이제 과거와 현재 스키의 차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전반보다 후반을 중시하는 스키이 있고 네. 전반을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작년에 얘기하면서 우리 전반은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패러다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턴 후반에 대해서 예를 들어 턴 후반이라고 하는 곳이 말하는 그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턴 후반이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턴 후반과 턴 후반을 중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턴 후반이 포인트가 완전 다른 거거든요. 턴의 위치가. 그러니까 뭐 그 시점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오해가 쌓이고 그 대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파편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특히 유튜브라는 매체의 제일 단점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한 사람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전반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후반과 후반을 중시하는 사람의 후반과 이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정보를 막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제가 그때 이제 이론표에서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퍼즐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그걸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퍼즐을 동시에 풀어놓고 그걸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나눠 보시고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를 취사 선택하시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현대 시대, 그러니까 독학을 많이 하는 이 유튜브를 이용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같은 형제지만 제가 보기에는 둘의 턴의 접근 방식과 회전을 만드는 방식이 180도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형제 안에서도 이렇게 다르고 또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스키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 않나 생각이.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답은 없어요.
아마추어는 즐겁고 안전하게 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아크스키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이게 끝난 줄 알고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네. 영상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제가 애기 하나를 강습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조금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편이어서 이제 저의 카빙 쇼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을 하다가 녹음된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이 약간의 그러니까 역학을 하신 분이죠. 네. 역학적으로 그 스키에서의 반경은 12m라고 회사에서 기본값을 네. 정해놨는데 스키 선수의 실력과 무게와 속도에 따라서 6m 이상으로 작아질 수도 있다 네. 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어. 전혀 모르던 내용이어서 아 그러냐 내가 몰랐다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시인을 했거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레디우스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디자인을 그렇게 한 거죠. 네네. 이게 어느 강성에 따라서 힘이 달라지고 네네. 세우는 각도에 따라서 휘는 이 정도가 바뀌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얘가 12m짜리 스키 두 대를 놓고 강성이 다르면 네. 강성이 약한 스키는 훨씬 더 많이 휘어 그쵸, 보이고 그쵸, 그쵸. 그리고 특히 스피드에 의한 그러니까 제가 뭐 원심력 공식 맨날 얘기하는데 공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개념인지만 아시면 좋은데 회전 반경분의 그러니까 속도의 제곱으로 원심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은 그대로 어차피 김연태 선수의 체중은 그대로지만 이 속도에 따라서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원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스키의 힘의 정도가 속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키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휠 수 없는 스키가 있어요. 예를 들어 김연태 선수의 스키를 체중이 가볍고 스피드가 낮은 사람이 타면 절대 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 디자인된 쉐입대로만 타게 되겠죠. 스키가 힘이 안 생기니까. 네. 그 대신 반대로 이제 현태 선수가 너무 가벼운 스키 신으면 말랑한 스키 신으면 지나치게 휘어서 고속의 턴에서 위험하게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활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다룰 수 있는 적정한 활의 탄성과 무게가 있을 거고 당길 수 있는 시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은 하지만 모든 모든 조건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조건, 각도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스키가 90도로 세워지면 휘는 정도와 그다음에 그 적정한 스피드와 이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 슬로프 상황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론상으로는 어디까지 휠 수 있고 그 스키가 그걸 또 버텨줄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약간 그 실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만한 외력을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가 못 버티면 이제 뭐 그립을 놓치거나 혹은 쭈그러들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론상으로 그렇지만 뭐 그걸 구현할 수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얘기가 된다. 네, 그렇게. 그리고 잠시 제가 며칠 동안 엄청난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스키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그 요청을 드렸다. 네. 네, 조금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네. 전혀.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스키가 뭔가 작년을 기점으로 그렇죠. 예. 뭔가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스키의 방향성이 어떤지 각자의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양성이 생겼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음. 그 다양성 중에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부분이 범위가 큰 부분이 있고 조금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처럼 좀 예전부터 유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연태 대모가 작년부터 뭔가 변화가 확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변화가 계속 와 있고 작년에 조금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도자연맹에 소속으로 돼 있고 지도자연맹에서 하는 이런 활주 타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안정성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더 편하게 탈 수도 있고 장비의 성능의 발전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쉽게 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이렇게 타면서도 훨씬 더 다양한 컨트롤 방법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다양화돼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타던 게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도 들죠. 전 지금은 그래요.
예전에 타던 방법은 내가 조금 외력을 잘 이용하지 않고 나의 내력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탔던 부분이 좀 컸다라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지금은 더 잘 내려가는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뭔가 컨트롤하고 하중을 주고 하다 보니까 몸의 밸런스도 깨지는 부분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좀 그렇게 타면은 밸런스가 엄청 많이 깨졌었어요. 맞아요. 마치시고 저쪽 아니 다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아크스키 채널이 5년 차에 들어가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 강습을 한 지 한 10년 이상이 됐고, 제가 이제 레벨 3를 2006년도에 땄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느낀 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보다 이렇게 했을 때가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백지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턴에 대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쌓아가고, 또 제가 그 누구보다 전국에서 대학 수업을, 스키 수업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을 해본 거죠. 다양한 방법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이제 좀 경험적인 지식과 어떤 이론적인 왜 이런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쌓아온 이제 과정이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 현태 데모 그 유튜브 보고 그때 거기도 글을 썼었지만 움직임은 계속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탑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과 이게 또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면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그게 더 이제 가속이 붙을 수 있는데, 저의 일개 레벨 3 지도자가 그런 걸 하기에는 뭐 이제 쉽지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 점점 아까 김성호 동부가 이런 논의가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계속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뭔가 그 주류의 흐름과 이제 비주류의 흐름과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생각이 같아진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런 얘기가 이제 공론화되고 이런 과정이 점점 온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아크스키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약간 이 사람은 제아의 일단 그냥 도사 같은 사람인가? 약간 이런 댓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류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법칙이 바뀌진 않으니까 점점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양성이 많아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사회가 관대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경험해 보면 사실 그게 더 안전하고 더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접근해가는 방법이 다양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이렇게 현태 데모의 어떤 얘기나 이런 감자스키 채널의 어떤 그런 논의들, 얘기들, 그 아직까지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우사인 볼트가 1등을 해도 우사인 볼트의 방법으로 모두 다 뛸 수 있지 않거든요. 우사인 볼트의 척추측만증과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있어야 우사인 볼트처럼 뛸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현태 데모가 이렇게 말고 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몸을 갈아 넣었던 것처럼 그런 뭔가 얻는 것과 잃는 게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좀 더 아까 말한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스킬을 쉽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주류가 되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점점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맨날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뭔가 과거와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났을 때 그 중간의 과정, 그 혼돈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그게 다시 새로운 이제 표준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다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해보시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전의 관점에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단 가지시고, 자꾸 내 거 안에서 그걸 해석을 하시면, 아까 말했지만 턴의 전반을 얘기하는 사람과 후반을 얘기하는 사람의 어떤 얘기는 서로 반대되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해봐야지만 느낄 수 있고, 그걸 해봤을 때 본인이 더 이게 맞을 것 같은 걸로 하시면 되지,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계속 얘기하는 게 다 해보시라. 다 해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논쟁 이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쵸. 네. 맞아요. 이게 되게 아까 현대 데모도 마음고생을 하시고 그런 것도 뭐 타는 방법은 다양하고 본인의 어떤 의견과 이런 본인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어느 한 관점에서 막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다양한 관점이 있는 거고 본인한테 맞는 스킨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포인트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가 지도자 연맹에 가는 방향이 어떤 지도자 연맹도 지금 뭐 현장에 계시지만 점점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많은 세계 연맹들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제가 뭐 해외 교류하는 데 많이 가서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호주 연맹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고 교본을 바꿀 때마다 교본을 바꿔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고 일본도 이번에 교정이 나오면서 좀 더 바뀌었고 이제 점점 이렇게 그렇게 수렴해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세계 탑 클래스의 스키 타는 자세가 비슷한 이유는 우리가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그 자세라는 게 표준화돼서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탑 클래스의 스키어들이 타는 자세가 비슷한 거예요. 저는 실루엣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현태 선수와 현수 선수의 차이처럼 그건 드러납니다. 어떤 개념으로 하고 있는지는 드러나기 때문에 뭐 둘 다 데몬스트레이터고 둘 다 선수기 때문에 선수고 뭐 픽 퍼포먼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한테 맞는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뭐 그냥 덧붙여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지도자 연맹에서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초급, 중급, 상급 다 똑같이 지도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급자에는 초급에 맞는, 중급은 중급에 맞는 그 대상자의 목적에 맞는 지도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시합에서 출전하는 사람들은 지도자 연맹에서 이 조금 방향성을 잡아준 거에 대해서 맞춰서 타면서 가장 잘 타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현재 잘 타시고 시합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의 홍보나 그런 걸 PR을 하기 위해서 인스타나 뭐 SNS에 올리지만 그거는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타는 방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보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거고 중급자들은 중급자에 맞게 또 활주를 하고 있는 거고 초급자는 초급자에 맞게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단지 그 지도자가 대상자에 맞지 않는 지도 방법을 전파한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죠. 그거를 좀 구분을 잘 지어서 해준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아까 뭐 제가 공유를 드렸었지만 지도자 연맹이 우리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레이싱과 인터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우리 인터가 속도만을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 요소가 같다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컨트롤이 좋아지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컨트롤이 좋아지면 스피드를 더 낼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반대로 접근할 수 있죠. 속도가 나게 해놓고 그걸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컨트롤을 하게 해놓고 더 빨리를 추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방법이나 접근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도자 연맹은 어찌됐건 어떤 목표 의식이 뚜렷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변해가고 있고 뭐 그렇다고 레이싱을 뭐 극단적으로 추구해서 뭐 안전함을 포기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은퇴 시기랑 네. 뭔가 지도자 연맹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제 맞아떨어져서 이제 운 좋게 우승했던 제가 아까 전에 운 좋게 우승했다고 하는 게 그 이야기였어요. 타이밍이 변화하는 타이밍이 제가 은퇴 시기가 한 5년만 빨랐어도 전혀 제 스타일을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 진짜 운이 좋게 그 타이밍에 맞았을 뿐이고 요즘 저는 스키장 나가면 좀 기분이 좋아요. 어느 스키장을 가도 뭔가 사람들의 타는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스키장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와 진짜 잘 탄다 라고 제가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전 참 지금 지도자 연맹의 방향이 참
제 기준에서는 너무 행복하고 좋은 네, 바라보기 너무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너무 또 레이식 쪽으로 치중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뭐 그거야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어쨌든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우승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또 발전적인 부분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좀 계속 이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실제 필드에서 또 레슨을 하거나 교육을 하는 부분은 또 다르게 접근을 하면서 또 전파가 되는 거고 어쨌든 기준은 확실한 거고 이 물선수권 대회 어쨌든 제일 잘 타는 사람 1등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잘 타서 멋있어 보이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 보이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고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잘 못하는데 저걸 하고 싶겠어? 그렇죠. 좋아 보여야 구매를 하고 살 텐데 안 그쵸. 좋아 보이는 걸 누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어? 그렇죠. 가지고 싶은 거죠. 오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저 여자친구한테 연락 안 해서 지금 위기인데.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너무 재밌었고 거의 2시간 반. 2시간 반이네요. 이거 감자형이 어떻게 편집할지 참 두 편으로 나눠서 올릴 것 같긴 한데 아니 뭐 지난번처럼 이렇게 그냥 생을 올려주시면 관심 있으면 그렇죠. 그렇게 저는 보셨어요. 그거 오히려 더 좋았던 거 같아요. 그렇게 또 지금 또 저희가 하는 얘기들이 다 정답은 아니죠.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몇십 년을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강습을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거기에 뭘 하나를 의문점을 던졌다고 해서 제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스킬을 배우고 계신 분들은 자기가 추구했던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를 믿고 가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데몬의 스타일을 흉내내려고 하시면 돼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얘기도 답이 아니고 여기 저희가 하는 얘기 다 답이 그리고 계속 장비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비의 특성과 이런 것들 변화에 잘 맞춰서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네네네. 저도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물론 저는 역학을 몰라서 제 몸으로 직접 해보겠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꾸준히 찾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감자 스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 아크 스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정말 너무 제 대표팀 때 저의 트레이너로 계셨으면 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해볼 정도로 너무 스킬을 과학적으로 잘 접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과학자는 아니라서 저도 틀린 게 많아서 요새 합리적으로 생각은 하려고 노력. 네. 아무튼 저는 이런 논의가 많이 되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또 토론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교류가 되는 게 드러나는 게 좋지 이게 네. 이렇게 자꾸 뒤에서 혹은 이제 뭐 서로 험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댓글로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거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또 계기가 돼서 또 뭐 이런 다양한 콘텐츠가 나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갑자기 이 모임을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렇게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근데 제가 감자 스키를 제 채널이 아니지만 제가 막 그 감자 스키 주인이신 형한테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해서 한 것 중에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잘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관심이 있어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내년에도 하고 꾸준히 한 번씩은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